최 의원님, 예, 좀 몸풀기 질문 좀 해보죠. 네. 지금 기자들이 꼽은 이 국감 스타 뭐가 선정이 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첫 국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것들이 많았는데요. 네. 좀 언론에서는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고 네. 몇몇 의원님들이 이제 막말을 하면서 뭐 거의 신문을 도배를 하다시피 네. 했는데요. 하지만은 묵묵히 정말 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국감을 하는 성실한 의원님들 굉장히 많이 계셨고 저희 정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정책 대안과 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언론이 기사를 안 써줬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남경필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대선 주자가 되고 싶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도 정말 기사가 가뭄에 콩나듯 예. 제가 보니까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은 입만 뻥끗해도 기사가 쏟아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썼다고요? 아유 뭐 너무 과찬이신데요. 예. 아니 그건 아무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예.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예. 아니 저 말고도 정말 그 더 많은 그 훌륭한 발언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좀 간혹 묻혀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하셨던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감에서 지적하셨던 조양호 회장의 고액 연봉 네. 이거 그 계속 재벌들한테 제기됐던 고질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고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이 재벌들 특히 총수가 등기 임원이어가지고 연봉이 공개되는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제도를 만드는데도 수년간의 노력을 해서 만들었고요. 아무튼 이게 만들어져서 이제 5억 원 이상인 임원들의 보수가 공시가 되고 총수 일가들이 얼마를 받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받는 특히나 회사가 적자가 나고 또 경영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도 자기 급여는 계속 올리는 임원들이 있더라. 그게 재벌 총수들이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비난의 이제 대상이 되고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제도 도입으로 공시가 되면서 그런 사회적 압박을 느끼면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신격호, 신동주, 신동빈 회장 일가가 어떻게 연봉을 받았는지 이름만 걸어놓고 그 그렇죠. 수많은 계열사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왔는지 국민들이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신동주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출근도 안 하면서 이름만 걸어놓고 이제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 이것을 검찰에서는 이거는 회사의 돈을 빼간 배임의 혐의가 있다라고까지 그렇죠. 일도 안 하고. 예, 그거를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재벌 총수들도 뭐 몸을 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최이배 의원님 진짜 재벌들이 싫어하겠어요. 그 얘기도 좀 해보죠. 재벌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재벌들 일감 몰아주기도 예.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예. 공정거래법상 이게 허술한 점이 많거든요. 이거 예.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개정해야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 제가 예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관여를 했고 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국회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를 정말 제대로 다시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정말 근절시켜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현재 그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걸 금지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아직 기업들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규제를 적용을 받아도 막상 자신이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비해서 뱉어낼 거는 적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남는 장사가 되니까 당연히 계속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이제 규제를 강화해서 정말 과징금 같은 거 또는 손해배상 같은 이제 그 피해를 그러니까 이제 이득을 얻은 걸 뱉어낼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러한 그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적 보완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아, 다시 조양호 회장으로 좀 가보죠. 조양호 회장 한진해운 사태로 한 400억 정도 사재 출연했어요. 예. 조양호 회장은 뭐 이게 본인 재산의 한 4분의 1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 400억 낸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얼른 돈을 낸 거거든요. 네네. 그건 뭐 차치하고서라도 조양호 회장이 본인의 재산의 4분의 1 정도 낸 거,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사재를 출연한 거 이거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뭐 총수 일가가 반드시 회사가 망한 것에 대해서 사죄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건 없거든요. 네. 결국은 부실한 경영의 책임을 지는 경영진의 도덕적인 모습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고, 뭐 조양호 회장의 입장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거기서 더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은영 회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진해운이 지금까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최은영 회장이 그동안 경영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부실이었거든요. 근데 최은영 회장 국감장에 나와서 막 무릎 꿇고 울고 막 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뭐 본인도 가지고 있는 재산의 뭐 한 4분의 1 정도를 뭐 출연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조수 회장이 돌아가시고 네. 상속받은 주식이 한진해운 주식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한진해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은 그 가치가 0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회사를 뭐 지주회사로 변환시키고 최근에는 이제 계열분리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알짜 자산들만 빼가지고 나가버렸거든요. 뉴스홀딩스. 예, 맞습니다. 유소홀딩스가 한진해운의 본사 건물이나 네. 한진해운의 자회사 중에서 지속적으로 한진해운과 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내는 회사들은 자기 회사로, 그러니까 자기 유소홀딩스의 자회사로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부도덕하다는 경영행위다. 그래서 정말 해서 최은영 회장은 좀 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감 몰아주기하고도 연결이 돼 되어 있는 있습니다. 그런 구조네요. 네. 자, 구조조정 예. 이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한진해운 뭐 지금 구조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예. 들립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정말 근로자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예. 상황에서 왜 최순실 게이트하고 그다음에 송민순 회고록에 집중하는 겁니까? 일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이 국회라는 곳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와 갈등이 집합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곳에서는 많은 말들과 또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온 뭐 최순실 게이트나 뭐 미르 사건 또 뭐 이제 말씀하신 그 회고록 네.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부각이 되지만 밑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도 네. 산업은행과 금융위를 계속 구조조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채찍질을 했고요.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제 몇몇 의원님들은 진짜 조선업 발전과 이 구조조정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그 권리를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의원 모임도 따로 하면서 계속 회사와 노동자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금융당국도 만나서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네. 여쭤보죠. 지난 7월 말 정도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9월쯤 되면 구조조정의 큰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당시에는 구조조정이 굉장히 핫한 이슈였고 언론들도 주목을 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10월입니다. 예. 구조조정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구조조정이란 유일호 경제부총리 어디 간 겁니까?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된 게 이 구조조정에 대한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관계장관 회의도 뭐 만들어서 회의를 뭐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막상 진짜 7월, 8월 그렇게 한참 이슈가 됐을 때는 논의가 많이 되는 듯 하였으나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산업부하고 이 금융위가 이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금융위 같은 경우는 규제기관이고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제 갈등을 없애주고 하나로 이 구조조정을 이끌고 갈 컨트롤 타워. 네. 그게 말씀하신 이제 경제부총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재위나 정무위 국감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이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네. 몇 년씩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좀
긴 안목을 가지고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하지만 물론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미흡하다면 채찍질은 계속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거기에 예. 말을 하나씩 둬서 이번 정부에서 안 되면 다음 정부로 넘기는 건 괜찮은데 예.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자기가 얘기했던 큰 그림조차도 안 나오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하며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그런 얘기했다면서요. 예. 의원들이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는 했냐고. 근래에 들어서는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고 수석실, 예. 강석훈 수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부총리 정도 되면 한나라의 재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왜 대통령을 만나서 이 엄중한 시기에 독대를 얘기를 하셔야죠. 못하고 예. 그리고 수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고요. 제가 이제 이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관점은 먼저 이제 산업에 대한 진단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산업 속에 있는 개별 기업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개별 기업의 당장의 유동성 문제는 어떤지, 이렇게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미시적으로 가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산업을 바라보는 진단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거죠. 맥킨지 보고서를 이제 언론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진작 7, 8월부터 맥킨지 보고서 나올 거다. 그거 나오면 뭔가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보고서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한 8월 중에 한번 이제 그 초안이 만들어져서 개별 기업들이 한번 회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마다 자신의 입장을 좀 반영을 해달라는 이제 얘기가 들어갔겠죠. 근데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런 이제 수정 작업은 거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9월 안에는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9월 딱 왔는데 그 결론이 정부에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미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대우조선해양은 회생불능이니까 이거 망하게 해야 된다는 게 맥킨지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러면은 산업 진단은 어떻게 나왔는데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플랜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지금 이제 기업이 하나, 개별 기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거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럼 지금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경제장관들은 기재부 천하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곳곳에 기재부 출신들, 장관들, 차관들이 요소요소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같이 다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쪽에서 명령만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부유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왜 안전 못 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만 찍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제 그 기재부나 이제 또 산자부, 그 다음에 금융위 이런 이제 이해 관계가 좀 얽혀 있는 부처들이 이게 이제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 아닌가라는 걱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뭐 기재부 출신이고 말이 잘 통할 것 같지만 네? 막상 자기 자리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나중의 상황을 우려했을 때 자기의 책임이 조금이나마 덜하게 하려는 어떤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우려도 되죠. 그러면 맥킨지 보고서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맥킨지 보고서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회생 불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모두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우조선해양 우리 세금 더 넣어서 살려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망하게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까? 제가 정말 그 개별 기업의 그 어떤 생사를 말씀드리긴 굉장히 곤란한데요. 이제 아니 왜냐면 예. 노동자들의 이익도 대변하시지만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세금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당장 회사에 있는 이제 노동자들, 네. 거기에 하청 기업들, 뭐 경영자도 포함되겠죠. 이 분들과 이제 금융 당국, 또 채권단, 그리고 거기에는 국민이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국민의 또 입장까지 보려면 이게 지금 이제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립 과정에서 누가 하나 나서서 이거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진단과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모습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저는 이 미뤄지는 것이 그냥 시간이 미뤄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돈은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면은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네. 결국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조조정은 안 되는 거가 이런 이제 그 회의적인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그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빨리 나서서 입장을 정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지면 국회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역시 반대되면 반대되는 의견을 놓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해결책을 마련해서 정답만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정답은 없거든요. 예. 이거를 빨리 논의의 장에다 던져놓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정부가 그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년에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면 구조조정은 또 박근혜 미뤄지고. 정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맥켄지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네. 일단 이거부터 당장 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그 정부도 각 부처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또 어떤 입장인지를 가지고 한꺼번에 공론화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부처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임종용 금융위원장하고 주영환 산업부 장관하고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산자부 입장이라면 단연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개별 기업이 뭐 생사에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아무튼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뭐 회사가 2개든 3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융위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융권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돈이 들어간 것이 조금이나마 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개별 기업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적인 측면에서 먼저 크게 진단을 하고 개별 기업을 회생 가능한지에 대한 진단을 다시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야, 근데 그러면 유료 경제부총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줄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관계 부처들을 다 모아놓고 계속적인 토론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가계부채도 문제도 심각하고 네. 뭐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구조조정 문제에 좀 더 집중해주면 더 좋을 시기다. 그리고 이거는 미루면 미룰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에 대한 그 회의적인 방향으로 한국 경제가 같이 이제 그 침체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빨리 없애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료 경제부총리가 장관들을 모아두고 일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무총리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만 차관들 모아놓고 그냥 군불만 떼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겠죠. 자, 대우조선해양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대우조선해양 가장 큰 문제가 낙하산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올 연말까지 금융권의 낙하산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장 자리가 공공기관 사장 자리가 금융권을 포함해서 7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낙하산 부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연말에 이렇게 내려가면 그 사람들 어디서 날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별의 별짓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기관들 가뜩이나 선진화 작업해서 부채도 줄이고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해놓은 거 다 도로함이 타불될 수 있고 그거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손해가 나면 그거 우리 세금도 다 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낙하산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하산 문제를 이제 이번 국감에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제가 네. 뭐 보고서도 이제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그 금융 쪽에 이제 금융 공공기관의 낙하산 네.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근데 이 낙하산 그 오신 분들이 이제 제가 한 번씩 질문을 했습니다. 스스로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시냐? 다른 그 기관장에게 물어보고 다른 임원들이 낙하산이라고 비판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근데 다들 낙하산을 이제 부인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금융에 관련된 경험도 있고 뭐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증권금융의 감사인데요. 네. 그 청와대에서 그 연설문 작성하던 그렇죠. 비서관이 기록비서관이었죠. 왔다는데. 연설문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기록비서관. 그분이 거기 금융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기강 자체가 흔들립니다. 내부에 있는 분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조는 그걸 또 빌미로
또 이제 일정 부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또 이제 뭐 무리한 결국은 요구를 하게 이제 되고. 요구를 하게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 낙하산 문제만이라도 제발 그 정부에서 좀 신경 이제 안 해야겠다는 좀 마음 그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해놓으면은 그 내부적인 갈등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기존에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합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자꾸 훼손되고 외부에 신경 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줄이 생기고 조직이 해이해지고 그러면 사고가 생기는 거죠. 자, 앞서 언급한 구조조정 뭐 낙하산 얘기는 뭐 그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구조조정 얘기를 좀 하면서 사실 그거보다 더 주목받는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최순실 게이트. 예.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있습니다. 그 의원님도 이제 그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예, 정부에서. 금융위 예. 미르재단 뭐 문화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감독. 예. 차은택 감독이 굉장히 실력 있는 CF 감독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금융위 광고 좀 받으면 안 됩니까? 그걸 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받는 과정이 과연 이제 투명하게 제대로 됐느냐인데요.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는 금융위가 이 금융개혁 광고를 하기로 결정한 게 10월 달이었다 합니다. 2015년 10월.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11월부터 방송을 내라라고 하니까 이제 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한 달 만에.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정식으로 하려면 입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어느 날 이제 뭐 아는 사람 통해서 결국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1차, 2차 광고는 원래 이제 금융위하고 좀 거래가 있었던 데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3차에 이제 그 차은택 씨 회사인 아프리카 픽처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석연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원래 계획돼 있으면은 이제 2016년 1월 달에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 기간이 있었으니까 이건 입찰을 할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안 하고 갑자기 또 이것도 그냥 담당자가 생각이 나서 그 사람한테 맡겼다. 뭐 이렇게 공무원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죠. 그런 분들이 석연치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금융위의 광고의 문제점이 네. 금융위가 자기 예산으로 하지 않아요. 유관기관의 그 거래소,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이런데 그리고 뭐 은행협회 여기에서 돈을 갖다 써요. 니네가 돈 내라 이 광고 하게. 그랬다 보니까 돈 낸 사람은 따로, 광고 만드는 사람 따로.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지만 예. 뭐 정말 우연의 연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한 일들이 부분들이. 미르 K스포츠에 나오고 있고 이제는 그 최순실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게이트화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엔 그런데 국회에서 최순실 씨나 문화왕태자 차은택 씨를 국감 증인을 못 세웠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증인을 부르려면은 여야가 결국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뭐 불가능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여당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1차적으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특검은 그 이후에 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이게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뭐 가장 문제는 이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됐죠. 문화부 네. 관련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저희 정무위에서도 있었고 뭐 기재위에서도 있었고 뭐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 특정 상임위에서 할 일이 아니라 좀 특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돈을 모아준 K스포츠 미르재단의 돈을 모아준 기업들의 돈을 모아준 정경련 예. 정경련을 해산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70여 명 이렇게 정경련 해산을 주장했는데 예. 그 70여 명이면 국회의원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경련 해산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마 국회의원 중에 정경련 해산을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이제 전데요. 네. 예. 그 정무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논평을 냈었습니다. 정무위 해산해야 된다라고. 네. 그리고 정경련 해산해야 된다. 정경련 네. 해산해야 된다. 정무위 그리고 해산했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그 많은 그 여론들이 이제 집중이 되면서 모아졌는데요. 그렇죠.
심상정 의원님이 그 이제 해산 결의안을 채택을 하자라고 그 이제 서명을 받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게 이제 당론이나 또 개별 의원의 의견들이 이제 서로 뭐 다르다 보니까 네. 또 그리고 절차상으로 이게 정경련 해산이라는 거는 그 회원들이 있는 단체이고 회원들이 스스로 탈퇴를 하고 해산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국회가 그걸 뭐 강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동참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제 전화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회원사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제 정치적인 조직 그 단체화 돼버린 이 정경련은 이 재벌의 이익도 옹호할 수 없는 굉장히 왜곡된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벌들이 지금은 나서서 스스로 탈퇴하고 그리고 이제 해산하자고 결의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가서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냥. 예. 보니까 의원님이 굉장히 다방면에 경제 관련된 거, 뭐 예. 경제 원래 경제 전문가시긴 하지만 다방면에 굉장히 심도 있는 자료들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 원래 보좌관 말고 뭐 어떤 다른 외부의 조직이 도와주는 조직이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아니 물론 뭐 제가 이제 일했던 경제개혁연대라는 이제 시민 단체가 네. 뭐 지금도 저와 이제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최입의 카드 뉴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저희 보좌진들이 정말 저 이번에 이제 느꼈는데 이 국감은 얼굴은 제가 나설지 모르겠지만 네. 제 뒤에는 정말 9명의 우리 보좌진들이 네. 거의 밤을 뭐 2주간을 같이 뭐 새가면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신 건 아니고요. 물론 뭐 제가 요구도 하죠. 그리고 이제 외부의 또 그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에도 제가 또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한성대 김상조 예, 교수가 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뭐 국감 스타라고 뭐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좀 언론에 많이 그 노출이 되고 좀 빛을 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 남경필, 원희룡 지사들은 대선 주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언론사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기사가 잘 안 되는데 예, 최입에는 입만 뻥끗하면 기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한마디만 하시면 기사 한 20개, 30개는 그냥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보좌진이요. 네. 그 이제 기사 검색을 하면 그 뭐 최입에 또는 정무위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정무위를 검색했더니 연관 검색으로 최입에가 제일 먼저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이 다들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요? 더 열심히 하자. 야, 더 열심히 하자. 예. 잘하면 무슨 좀 이렇게 인센티브라도 주고 그러십니까? 물론 그 회식도 하고요. 네. 예, 또 이제 휴가도 좀 주고 국감 끝나면 몸도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래, 보좌진이 열심히 해야 되는군요. 좋은 국회의원이 나오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 이번 남은 이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은 꼭 하고 가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국감 끝나고 바로 이제 예산과 법안 심의가 들어갑니다. 네. 저는 법안 소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무위 법안 소위에. 그래서 이제 제가 발의했던 법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감 몰아주기. 이제 그거 하나만큼 제가 반드시 좀 근절시키고 싶다라는 의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사실 지금 뭐 유일호 경제부총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부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련해서 내용을 만약에 다루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게 되면 시간을 꼭 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또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